어느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날이었다.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내 휴대폰에는 시체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설마 내가 한 짓은 아니겠지? 안녕하세요. 들려주는 책 바림소리입니다. 오늘은 알렉스 안도릴 저자의 미스터리 추리 소설 아이가 없는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름 출판사이고요. 옮김에는 유해인입니다. 소설 아이가 없는 집은 출간 당시에 빠르게 스웨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24개국과 판권 계약을 하고 또 넷플릭스에서 영상 제작 계약까지 단숨에 독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1700만 부라는 스웨덴 판매 기록을 보유한 작가의 신작이라 독자로서 기대감을 한껏 자극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없는 집은 알렉스 안도릴이라는 필명을 쓰는 스웨덴 부부 작가의 합작입니다. 이 부부가 재밌는 게 이전에는 라르스 케플레르라는 필명으로도 활동하면서 소설 요나 린나 시리즈로 스웨덴에서 올해의 범죄 소설 작가를 수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과거에 쓰던 필명은 두고 새 필명으로 새 작품을 내놓은 이 작품이 율리아 스타르크 시리즈 그 첫 번째라고 합니다. 율리아 스타르크는 이 소설 아이가 없는 집의 주인공 이름이에요. 이 이야기는 어떠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율리아가 어떤 트라우마인지는 소설 속에서 읽어봐야 돼요. 제가 스포를 많이 하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리아가 법원 서기직을 그만두고 스타르크 탐정사무소를 열어서 의뢰인에게 일을 의뢰받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율리아 스타르크 탐정사무소의 첫 번째 의뢰인으로는 유서 깊은 재벌가이며 마나임이라는 그룹을 경영하는 페르 귄터라는 인물입니다. 페르 귄터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의 휴대폰에서 머리에는 포대자루가 덮여 있고 피로 물들어 있는 시체 사진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율리아 탐정사무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페르 귄터는 이 사진이 어떻게 찍힌 건지 누가 찍은 건지 알고 싶어서 율리아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어쩌면 본인이 죽였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서겠죠.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총 6명입니다. 작품은 초반부터 독자에게 범인이 누구일까라며 질문을 해옵니다. 그래서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잔뜩 긴장을 해서 그런지 저는 순식간에 읽게 되더라고요. 소설을 읽으면서는 비슷한 소재의 영화 나이브스 아웃도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도 굉장히 밀도 있는 긴장감으로 시청자의 심리를 가지고 놀아서 꽤 재미있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소설도 역시 비슷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넷플릭스에서도 제작이 된다니 기대가 큽니다. 추리소설의 특성상 스포를 하는 만큼 흥미가 떨어지니 여기까지 절충하겠습니다. 그럼 본문도 일부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아는 교회 앞 그늘에서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후 걸음을 재촉하다 스티르만스 가탄 15번에 멈춰 섰다. 문에 달린 황동 문패에는 스타르크 탐정사무소라고 쓰여 있었다. 특수 제작한 지팡이를 벽에 기대 놓았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지팡이에는 인체공학 손잡이와 검은색 고무발 받침이 달려 있었다. 열쇠를 꺼내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보를 해제한 후 거울을 올려다보았다. 한쪽 얼굴에 흰색 펜으로 수직선을 칠한 듯한 흉터가 보였다. 이마에서 시작된 흉터는 오른쪽 눈썹 끝을 지나 턱까지 이어졌다. 사무실의 서늘한 공기에서 오래된 나무, 책,
가죽 냄새가 났다. 율리아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초목이 무성한 안뜰이 내다보이는 창문을 연 다음 주방으로 가서 더블 에스프레소를 한 잔 만들었다. 시드니와 결혼한 7년 동안은 율리아 맨델손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 다시 아버지의 성을 택했다. 스타르크. 조상을 추적하면 1761년생 군인 라르스 스타르크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름이었다. 시드니가 떠나고 마음이 헛헛하던 무렵 율리아는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다는 느낌에 시달리다 스톡홀름 지방법원 서기직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깨달은 사실이지만 율리아는 유난히 사람의 속마음을 잘 읽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보고 있으려니 답답함이 쌓여갔다. 무슨 일이 왜 일어났는지 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서기에게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는 내용을 말할 권한이 없었다. 율리아는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논리적 사고력만이 아니라 특정 순간에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면 죽음에 직면한 순간처럼 시간이 멈췄고 대부분의 사람은 못 보고 넘어가는 디테일과 표정을 포착할 수 있었다. 딱히 초자연적인 능력은 아니었다. 율리아를 괴롭히는 트라우마, 취약한 정신에서 비롯된 증상일 뿐이었다. 오래전 시드니를 만나기도 전의 일이었다. 율리아를 둘러싼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돌바닥에 떨어진 와인잔처럼 산산이 부서진 적이 있었다. 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사이 모든 것은 달라졌다. 대부분 부정적인 변화였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어쨌든 율리아는 그렇게 믿었다. 그저 위안을 얻으려는, 아무 의미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는 발버둥일지도 모르겠지만 서기 일도 재미는 있었지만 이혼을 한 뒤로 노르말름 경찰서의 수사관으로 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시드니처럼 말이다. 경찰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은 잘 알았다. 그러기에는 신체 조건이 너무 불리했다. 그래서 율리아는 대안으로 탐정 사무소를 열었다. 일은 대체로 단순했다. 불륜 증거를 잡고 신원 조사를 하고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하지만 더 복잡하고 율리아의 분석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야 하는 사건들이 어쩌다 불쑥 들어오는 때도 있었다. 율리아는 사무실로 커피를 가져와 흠집난 낡은 손목시계의 표면을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드르륵 하는 드릴 소리가 들렸다. 초인종이 울린 것은 율리아가 컴퓨터를 켜고 막 자리에 앉으려 할 때였다. 다이어리를 확인해 보았다. 따로 잡혀있는 미팅은 없었지만 누가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팡이를 쥐고 일어났다. 바깥의 인도에는 키가 큰 백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는 남색 재킷과 연한색 바지에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갈색 신발을 신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르긴터 모트라고 합니다. 상담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저 혹시... 말을 흐린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문질렀다. 무슨 일로 오셨죠? 율리아가 물었다.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페르긴터 씨. 아, PG라고 불러주세요. 코트는 여기 거시고요. 율리아는 그가 들어올 수 있게 옆으로 비켜섰다. 어떤 식이든 신체 접촉은 사절이었다. 피부와 피부가 닿는 느낌만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남자는 안으로 들어와 쓱 둘러보고는 코트를 벗었다. 몸이 호리호리했고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듯 여린 소년의 분위기를 풍겼다. 율리아는 그를 사무실로 안내하고 소파에 앉으라 했다. 재킷 뒤가 구겨져 있었다. 자동차나 기차에 장시간 앉아 있었던 것일까? 뭐 마실 거 드릴까요? 차, 커피, 물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마음의 준비를 하며 불안한 시선으로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 비밀로 유지될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남자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지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뭘 보여주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네. 피지라는 남자가 소파의 팔걸이를 잠시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경찰에도요? 경찰에도요. 율리아가 확신을 담아 말했다. 율리아는 책상에서 수첩과 펜을 가져와 피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의 이마가 땀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피지는 율리아가 보는 앞에서 떨리는 손을 안주머니에 넣었다. 이 사진을 봐주었으면 합니다. 율리아 앞에 테이블에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피지가 말했다. 율리아가 휴대폰을 들고 화면에 뜬 사진을 보자 피지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감이 드러났다. 사진이 찍힌 시각은 어젯밤 23시 25분이었지만 촬영 장소를 보여주는 메타데이터는 없었다. 플래시를 환하게 터뜨린 사진 속에서 한 남자가 결박된 두 손을 무릎에 얹은 채 벽돌 벽에 등을 대고 콘크리트 바닥에 힘없이 앉아 있었다. 체크무늬 셔츠가 말려 올라가 뱃살이 드러났고 바지의 사타구니 부분은 주름으로 쭈글쭈글했다. 머리를 덮은 갈색 포대자루 한쪽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가슴과 배를 타고 흘러내린 검은 피가 벌어진 다리 사이에 고여 커다란 웅덩이를 이루었다. 사진이 선명하지 않다 보니 피가 응고되기 시작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오늘 아침 제 휴대폰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피지가 설명했다. 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온 겁니다. 탐정님부터 만나려고요. 가만히 있을 수는... 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인중에 맺힌 땀을 닦았다. 이 사람이 누군가요? 율리아가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추측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피지가 양손을 비틀며 말했다. 짐작 가는 것도 없으세요? 보니까 어젯밤 11시 반경 찍힌 사진이네요. 피지의 창백한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제가 가끔 술을 좀 마십니다. 그게 어쩌다 과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기억에 듬성듬성 구멍이 나고 몇 시간이 그냥 사라져버릴 정도로요. 어젯밤도 그랬나요? 네. 점심에 항불안제인 아타락스 50mg을 먹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술을 마신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긴 한데 안 먹으면 우리 회사 주주총회를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요. 페르긴터 모트가 손가락 관절로 뺨을 문지르며 설명했다. 어쨌든 이해하시리라 생각하지만 내가 혹시라도 이 남자를 해쳤을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평소 폭력성이 있는 편인가요, 피지? 아니, 아닐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수도 숱하게 했을 거고요.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본인이 사진 속의 이 남자를 해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을까요? 무슨 뜻이죠? 이를테면 핏자국이요. 몸싸움 중에 생겼을 법한 상처나 찢어진 옷도 되고요. 아니,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내 휴대폰에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당장 경찰서로 가라더군요. 그래야 했는지도 모릅니다만 일단 탐정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다음에 어떡할진 조사를 의뢰하고 다 마무리된 후에 결정하고 싶어요. 율리아는 순간 몸이 하늘로 붕 뜰 것처럼 가벼워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자 흠집난 유리에서 빛이 반사되고 초침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째깍
째깍. 점점 느려지던 초침이 완전히 멈췄다. 초침의 그림자는 시계 표면 위에서 회색 실선처럼 로마 숫자 9를 가리키고 있었다. 율리아는 예비 의뢰인을 올려다보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사이로 그를 관찰했다. 이마에 가로로 난 주름이 아까보다 깊어졌다. 짧게 깎은 백발은 옆 가르마로 빗어 넘겼다. 한쪽 눈 아래를 세게 문질렀는지 피부에 노란 멍자국이 보였다. 짐짓 침착해 보이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으니 턱이 파르르 떨렸다. 대안은 뭔가요? 율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사진을 보여주니 아내도 충격을 받아서 알거든요. 살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가 멀쩡히 살지 못한다는 걸요. 말도 안 되죠. 네. 율리아는 피지의 목소리가 체념한 듯 들린다고 생각하며 작게 대답했다. 내가 그 남자를 해쳤다는 결론이 나오면 벌을 받을 겁니다. 피지가 자신의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시선을 따라가자 하얀 피부 아래로 2개의 평행한 힘줄과 푸른 혈관이 보였다. 죄가 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의미인 걸까? 벌이라고요? 율리아가 물었다. 다시 몸이 묵직해지고 초침이 정상 속도로 돌아왔다. 피지가 셔츠 소매를 내리며 고개를 들었다. 네, 그래야죠. 하지만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뒤집어 쓰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안이 알려진 편이라서요. 최소한 순스발과 임업계에서는요. 유서 깊은 목재 재벌로 만하임 그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네, 율리아가 가방을 열고 얇은 가죽 장갑을 꺼냈다. 물론 피지는 율리아가 건넬 계약서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2번 생각하지도 않고 서명을 한 후 악수를 청할 게 분명했다. 그는 신속한 결정에 익숙한 사업가였다. 운명의 칼이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상황을 1초도 더 버티지 못할 것이다. 제게 의뢰하려고 순수발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율리아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도자기 인형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렇군요. 2년 전 율리아는 그 사건을 해결하고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로 보수가 짭짤하고 규모 있는 일감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덕분에 월급을 넉넉히 챙기는 것이 가능해졌고 오래 지나지 않아 교외의 작은 아파트를 벗어나 스톡홀름 중심부의 부촌에 나란히 붙어있는 사무실과 아파트를 대출을 껴서 매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사실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율리아가 말했다. 어젯밤 휴대폰을 어디에 두셨죠? 식당에 뒀습니다. 저녁에 주주가 다 모이는 만찬 자리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답하는 피지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운 낙관이 묻어났다. 잠금을 풀지 않아도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율리아가 말했다. 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도 그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면 좋을지 의견 있으신가요? 만약 살인이라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그게 나로 밝혀진다 해도. 하지만 그 외엔 이 사진이 내 휴대폰에 저장된 방법과 이유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야 당연히 결백이 증명되길 바라죠. 이게 다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사진 속의 남자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하지만 어느 쪽이든 진상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진실을 알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한 순간 피지의 턱이 움찔했다. 율리아는 서류함에서 계약서를 한 장 꺼내 앞면에 사무소 로고가 찍힌 폴더에 넣고 피지의 앞에 내려놓았다. 표준 계약서예요. 가져가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조사를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연락 주세요. 읽을 필요 없습니다. 피지가 말했다. 그러고는 펜을 꺼내 마지막 장으로 휘리릭 넘기더니 서명을 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가능하다면 내일 우리 집으로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만화임으로요. 내일요? 네, 가능하다면요. 피지가 다시 말했다. 노력해 볼게요. 저녁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올 겁니다. 그렇다면 한 명씩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율리아가 말했다. 좋아요. 피지는 펜을 앞주머니에 다시 넣고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네, 여기까지 본문 일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추리 소설이다 보니 일부만 낭독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추리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든 안 좋아하시는 분이든 전체 도서를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책이 율리아 스타르크의 첫 번째 이야기니만큼 앞으로 율리아 탐정사무소의 활약도 기대가 되네요. 또 어떤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의뢰가 올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